그래서 남한고가 좋아. 원래 전통 있는 학교니까. 원래 하나도 제일 유명한 학교잖아, 원래 남한고가. 좋습니다. 자, 그러니까 모든 학교 다 장단점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보도록 합시다. 녹화되고 있었네. 자, 지금은 고등학교 1학년, 예비 고등학교 1학년 이제 현대시 두 번째 시간인데, 지난번에는 제가 김춘추의 꽃을 설명했어요. 맞죠? 김춘추의 꽃은 되게 철학적이야. 근데 내가 김춘추의 꽃이란 시를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거기에 사용된 용어들을 좀 기억하라고, 관념적 이런 말들. 너희들은 이제 예비 고1이야. 그러면 시 자체를 분석하는 게 너무 초점 맞추지 말고 개념들을 확실히 좀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개념들을. 그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들, 또 시를 바라보는 관점들, 그런 것들 좀 살펴봐줬으면 좋겠다라는 거 말씀 계속 드리고 있고, 또 시는 단어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서술어를 봐라. 서술어를 통해서 그 앞에 있는 단어가 긍정인지 부정인지라는 관점을 찾아보면 된다. 절대 대학 수능시험이나 모의고사에서 어떤 단어의 뜻을 물어보지 않는다. 내신이야. 내신 때는 태양 무엇을 의미하느냐, 달빛 무엇을 의미할까, 이렇게 내신은 나오지만 대학 수능시험이나 모의고사 그렇게 문제 내지 않는다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시를 정확히 해석에 너무 초점 맞출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대략적으로 긍정이냐 부정이냐, 예를 들어보자. 자, 이 시 어렵다. 달빛, 여기서 긍정이야 부정이야? 맞춰봐. 자, 달빛 아직 안 읽었잖아. 긍정이야 부정이야? 느낌대로 얘기해봐. 느낌대로. 솔지야, 느낌 오니? 방송 때, 녹화 때는 이름 부르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어. 부를 거야. 느낌 오니? 느낌 와?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이야 부정이야? 서진아,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 유진이는? 긍정 같아? 유진은? 셋 다 긍정이니? 그냥 단어만 봐서. 내가 언제 단어만 보라고 그랬어? 옆에 서술을 보라고 그랬지. 오케이, 살펴보자. 그럼 이따가. 자, 볼게요. 쉬운 게 아니야. 전체 좀 봐야 돼. 자, 꽃동굴. 꽃동굴은 신석정인데 1946년에 들어가는 발표된 시입니다. 내가 왜 1946년에 말을 할까요? 그럼 최소한 광복은 지났다는 뜻이. 광복이 지났어. 1945년 일제강점기 광복이었잖아. 그럼 최소한 여기서 말하는 꽃동굴은 대한독립 광복이 아니라는 걸 알아둬야 돼. 요거 시험 보면 들어갔어. 고등학교 1학년. 이거는 학교 내신 시험에 요 시가 들어갔는데, 자, 딱 보시면 이거 보세요. 이거 딱 보시면 크게 보자. 크게. 그러는 동안에 드디어 36해가 지나갔다라고 딱 되어 있잖아. 그러면 뚝 잘라서 얘는 과거 얘기고 얘는 현재 얘기야. 그러면 36해, 요거 36년은 일제강점기임을 알 수 있지 않니?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36해라는 건 일제강점기임을 눈치를 채야지. 일제강점기가 36년이잖아. 그 정도 기본 역사도 사실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연도를 따지자면 1910년에서 1945년까지잖아. 그래서 36년이잖아. 그러면 위에까지는 일제강점기 된 얘기일 테고 그 밑에는 일제강점기를 지난 얘기구나. 그럼 일제강점기가 지났으니까 최소한 봐봐. 이 꽃동굴은 광복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저게 실제 모의고사 시험 문제였어. 보기를 제시해주고 이 시는 일제강점기 때 광복을 영원하여 일제강점기 이후에 혼란한 사회생활에 대한 안전을 기원하는 시다. 이렇게 설명해놓고 보기를 설명해주겠지. 그 자료를 줘요. 그런 다음에 이 꽃동굴의 의미는 광복을 기원한다라고 하면 말이 틀린 말이 되겠지. 그지? 그런 센스가 필요하다고. 자, 그러면 한번 다시 위로 올라가 보자. 그러면 위에는 전부 다 일제강점기. 그렇다면 일제강점기라면 질문할게. 이 시의 시상전개 방식은 뭐니? 시상전개 방식은 뭐야? 솔직히 시상전개 방식이 뭐니? 자꾸 질문하니까 좀 그렇지. 크리스마스 날, 이번 날 질문하지 않을게. 바로 대답만 해봐. 이 시 시상전개 방식이 뭐니? 라고 한다면 시상전개 방식이 뭐지를 찾는 게 아니야. 넌 이제 예비 고일이잖아.
이제 우리 이 수업은 이제 기초 수업이야. 문학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같이 설명해주는 수업이야. 작품도 보면서 어휘도 보고 그리고 문학에서 자주 나오는 어떤 패턴들, 용어들을 정리하는 시간이야. 이번 수업은 문학은 그러면 내가 시상 전개 방식이 뭐지라고 물어본다면 시상 전개 방식이 뭘까를 찾는 게 아니라 이 시에서 시상 전개 방식이 무엇을 찾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시상 전개 방식은 무엇을 물어보는 거지? 를 먼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 끼워 맞출 수 있는 거지. 그럼 기본적으로 이래서 내가 녹화가 싫다는 거야. 그래서 결석하지 마세요. 자, 자꾸 옮겨야 되잖아. 기본적으로 만약에 시상 전개 방식이라고 물어본다면 얘는 시의 전체적 흐름을 얘기하는 거야. 시의 전체적 흐름을 얘기하는 건데 종류가 뭐냐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전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전개 들어가 있고 두 번째 공간의 이동에 따른 전개가 있을 것이고 세 번째 시선의 이동. 자, 시선의 이동이라는 건 화자가 시선이 위에서 아래, 그 멀리서 가까이 이런 시선의 이동이에요. 그러면 요거 두 개를 잘 구분해야 돼. 시선의 이동에 따른 전개인데, 자, 공간의 이동은 화자가 직접 움직여야 돼. 이곳 갔다 이런 공간이지만 시선의 이동은 내가 딱 한 군데 있으면서 그냥 바라보는 거야. 저 마을을 바라보고 강을 바라보고 집을 바라보고 이렇게 그대로야. 그러면 봐봐, 내가 마을을 바라보고 강을 바라보고 다음에 밭을 바라봤다면 언뜻 보면 이거 공간 이동 같잖아. 왜? 이거 공간이잖아. 그럼 이거 잘 구분해야 되는 게 공간 이동은 직접 이거 움직인다고 그랬지. 시선은 같은 공간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화자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게. 가만히 있고 저기라고 이렇게 눈만 자꾸 쳐다보는 거야. 그러니까 요 두 개념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많이 나와요. 내신 시험도 문제 나오지만. 자, 다음에 네 번째는 나중에 공부할 겁니다만 선경후정이 있어. 선경후정은 언제 나오냐고요? 우리가 이따가 공부할 우리 시조 공부할 때 저 얘기 나올 거야. 미리 얘기할게요. 선경후정도 하나의 전개 방식인데 먼저 경치경, 이후 감정정. 먼저 경치를 묘사해. 그리고 뒤에 자신의 감정을 얘기하는 거야. 예를 들면 태양빛이 밝게 빛나고 밝게 빛나는 태양빛을 받아 새가 즐겁게 날아다니는구나. 먼저 경치를 먼저 얘기했지. 이럴 때 그녀가 더욱더 보고 싶은 건 나만의 마음일까 하고 그림을 그리는 거야. 그러면 선경후정은 얘를 정의를 내자면 먼저 경치를 묘사하고 뒤에 감정을 표현하는 이게 선경후정인데 보통 중국 한시의 특징이 그래.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냐면 사단 구성인데 사단 구성. 그러니까 얘는 기, 승, 전, 결. 이게 사연으로 되어 있으면 사단 구성이고 이 사단 구성은 중국 한시의 영향이야. 중국 한시의 영향으로 하는 건데 그러면 결국은 사연으로 되어 있으면 다 사단 구성이라고 이해하시면 돼. 자, 최소한 이 다섯 가지 있다 정도 이론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국어의 기초라고. 그러면 만약에 시험 문제는 내신 시험 문제 시상 전개 방식 그러면 시간인지 뭔지 공간인지 시설인지 선경후정인지를 중에 하나를 찾는 거구나. 그걸 찾아야 되겠지. 이걸 먼저 알고 있어야 찾든가 말든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와보자. 자, 그러면 그럼 이 시의 시상 전개 방식은 뭐야? 그래. 이 시의 시상 전개 방식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전개 방식이 되는 거야. 그러면 위로 올라가 볼까?
그러면 이 꽃덤불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전개 방식이라고 이렇게 써두면 되잖아. 과거에서 현재 이렇게 이런 게 국어의 기초가 된다고. 이런 걸 알아두라고. 지난주부터 계속 그거 설명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선생님 수업이 심한 공부하는 게 아니라고. 내가 또 한 번 얘기하지만 심한 설명하면 이거 10분만 설명하고 다 끝낼 수 있어. 그럼 그게 공부가 아니잖아. 고3들이 하는 수업이라고. 예비 고1은 단어 하나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돼. 그럼 내가 무조건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야. 자, 보겠습니다. 태양을 의논하는 거룩한 이야기는 항상 태양을 등진 곳에서 비롯하였다. 그러면 우리 앞에서 힌트 얻었죠. 이것도 일제강점기야. 그러면 봐봐. 이 태양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광복을 상징하니 광복을 비유하니. 상징이 뭐라고 했지? 그렇지, 먼저 내가 필기 해줬어. 맞았어. 상징은 이 원관념이 시에 없는 걸 얘기해. 비유는 원관념이 시에 있는 걸 얘기해. 질문하자. 유진아, 광복이란 말이 이 시에 들어가 있니? 또는 비슷한 말이 들어가 있니? 없지. 상징이 되는 거야. 그렇지? 이거 내가 먼저 설명했던 거지? 바로 이게 너의 국어의 발전이 되는 거야. 그걸 발전했잖아. 자, 그러면 태양을 의논하는 거룩한 이야기는, 즉 광복을 이야기하는 거룩한 이야기는 항상 태양을 등진 곳. 태양이 긍정이니까 등진 곳은 부정이 되겠지. 세모 칠게. 그럼 태양을 등진 곳이 뭔데? 뭐 암흑한 시대, 뭐 일제강점기, 또는 불행한 시대 다 되겠지. 에서만 비롯하였다. 그 다음에 달빛이 흡시 비오듯 쏟아지는 밤에도. 달빛이 흡사 비오듯 쏟아지는 밤에도. 그러면 자, 유진아, 요 비의 원관념이 달빛이야. 그럼 비는 비윤이 상징이니? 비유지. 비의 원관념이 달빛이니까 비유잖아. 그럼 이 시는 비유와 상징에 사용되었다. 그래서 맞는 거야. 오케이? 이거 뭐뭐 드시니까 직유법이잖아. 그 중에 하나가. 자, 그러면 달빛이 흡시네. 흡시 맞아. 흡시 비 오듯 쏟아지는 밤에도 우리는 헐어진 성터를 헤매면서 태양을 모시겠냐고 가슴을 쥐어뜯지 않았느냐. 흐름을 보란 말이야. 뭐뭐도. 자, 달빛이 흡시 비 오는 쏟아지는 밤에도 우리 언제쯤 광복이 올까 가슴을 쥐어뜯으며 했었대. 그러면 이 밤은 뭔가 부정적 의미야. 그럼 이 밤은 부정적 의미야. 뭐 일제가 해도 되고 불행한 시대 해도 돼. 그러면 봐봐, 달빛이 쏟아지는 밤이야. 그럼 저 달빛은 긍정이야 부정이야? 여기서도 부정이 되는 거야. 그럼 이 달빛은 시련, 고난, 뭐 정도가 되겠다. 그러면 시련, 고난 속에서도의 시련, 고난이 있는 일지에서도 우리는 헐어진 성터가 뭐하니? 빼앗긴 조국. 얘도 부정적 의미겠지. 헤매면서 언제 참으로 언제 우리 하늘에 오롯한 태양은 아까 얘기했다 광복이라고 모시겠냐고 가슴을 쥐어뜯으며 이야기하며 가슴 쥐어뜯지 않았느냐. 뭔가 반복됐지? 자, 반복은 뭐니? 그러니까 뭐냐면 바로 반복법이 사용됐어요. 반복법이 사용되고, 다음에 두 번째, 독립에 대한, 광복에 대한 열망이 잘 드러나지 않니? 광복에 대한 열망, 소망. 이거 그냥 기본적인 거잖아. 근데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비유와 상징을 한번 적용시켜 봤어. 물론 저 달빛이 부정적인 의미라는 건 좀 찾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거야. 우리 여기서 하나의 교훈. 무조건 평상시 알고 있는 단어를 가지고 긍정, 부정이라는 선입견을 버려야 된다. 시에서는. 무조건 하늘에서 다 좋은 건 아니라는 얘기야. 어둠에서 다 나쁜 건 아니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런 것만 골라 시험 문제 내요. 그러니까 어떤 선입견을 버리셔야 됩니다.
항상 신호 옆에 서술어나 상을 보고 긍정 부정을 따져야 되는 거야. 그래 센스가 필요한 거야. 그 다음 자 그래서 우리는 열매 흐는 거야. 쥐어뜯지 않았느냐. 자 그러는 동안에 그러니까 그 어떤 동안에 우리가 막 우리 좀 언제쯤 광복이 올까 뭐 이렇게 열망에 쌓여있는 그런 동안에 영영 잃어버린 법도 있어. 우리. 또 멀리 떠나버린 법도 있어. 또는 몸을 팔아버린 법도 있어. 또는 마음을 팔아버린 법도 있어. 요 네 개는 역사적 사건과 관련되는데 요 네 개를 가지고 다른 문학에 많이 응용돼. 예를 들면 소설이라든가 고전 문학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멀리 떠나버린 것 기억하고 이 기억과 가장 어울리는 인물을 찾아라 하고 문제 나올 수 있는 거. 얘는 아주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문제야. 많이 적용되는 문제지. 자 그럼 일제강점기에 그러면 영영 잃어버린 것이 뭐가 되겠니? 바로 죽은 친구, 죽은 것이. 죽은 것. 일본에서 우리 죽은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야. 독립한다고. 다음에 멀리 떠나버린 바. 누구니? 유랑민이야. 유랑민.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시대 때 일제 삶이 너무 힘들어. 외국으로 떠나버린 사람이 꽤 많잖아. 특히 대부분 다 어디로 갔니? 전부 다 블라디보스토크, 만주 위쪽으로 많이 도망갔잖아. 근데 그것도 거기에다가 또 심지어는 일본에 미국에 금이 많다는 걸로 사기를 당해가지고 전재산까지 타주면서 미국이나 브라질, 아르헨티나 노예로 팔려간 사람이 더 많았어. 지금 브라질에 가면 브라질의 1세대 분들은 일제강점기 때 노예로 팔려간 사람들이야. 일본에 꼬임에 빠져가지고. 그게 다 유랑민들이잖아. 자, 몸을 팔아버린 것과 마음을 팔아버린 거 있는데 몸을 팔아버리는 변절자야. 변절자. 마음을 팔아버린 사람은 전향자라 그래. 이게 뭐냐면 전향자는 뭐냐면 어떤 이념을 바꾸는 거야. 사상과 이념을 바꾸는 거야. 몸을 바꾸는 변절자는요. 그래도 그나마 좀 나은 편이야. 전향자보다는. 자, 몸을 바뀌는 건 뭐냐 그러면 이거지. 예를 들면 자 우리 북한과 남한과 비교해 볼게. 내가 남한이야. 내가 남쪽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북쪽에 도망가서 그래 나는 북쪽 김일성 좋아하고 김일성 만세 그런 거야. 왜? 그래 내가 빨리 내 몸이라도 북한에 아니 반대로. 자 북한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 너무 가난해가지고 남쪽에 왔어. 남쪽에 올라매가지고 뭐냐면 남쪽에서 사는 사람이 우리가 변절자,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변절자잖아. 근데 전향자는요 그거 더 심해. 자 변절도 했지만 이제 마음도 다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변절자나 마음까지는 바뀌지 않았어. 그냥 몸만 바뀐 거야. 즉 몸은 남쪽에 맞지만 그래도 가슴 속에는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그립고 또 약간 옛날에 김일성을 좀 그리워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근데 전형자는 그게 아니라 몸도 바뀌고 마음도 바뀌어. 즉 김정일이 뻑큐, 김일성 뻑큐, 내가 왜 저렇게 살았을까 하고 아예 마음까지 바뀐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더 무서운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자 그러면 자 일제강점기 때 죽은 사람도 있고 유랑한 사람도 있고 또 일본 앞잘비로 된 변절자도 있고 또는 아예 일본 놈이 된 전형자도 있을 거고 많겠죠. 응? 자 그러는 동안에 드디어 36해가 지났다. 아까 이거 필기했죠. 일제강점기라고. 그지? 아까 필기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과거 얘기야. 자 일제과거 얘기고 자 근데 이 시는 그러면 여기까지 했다면 이 시는 광복에 대한 염원이구나라는 단순한 시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야. 다시 우러러보는 이 하늘. 자 다시 이 하늘은 지금 벌써 광복이 됐어. 이 시는 1946년에 쓰여진 거야. 45년의 광복이니까. 이건 뭐냐면 광복된 조국이야. 자 이 하늘은 광복된 조국의 하늘이야. 광복된 하늘에. 그런데 그러면 이 하늘은 광복됐으니까 아주 딱 살았고 좋아야 되는 거 아니야? 광복됐는데? 근데 보세요. 겨울밤 달이 아직도 차다고 했어. 그러면 겨울밤 달 다 부정적 의미가 될 거야. 자 그러면 이 겨울밤 달이 아직 차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1945년 광복이 되었지만 우리는 그때 정치적 사회적 혼란기야.
남쪽은 미군에 의한 신탁 통치, 북쪽은 소련에 의한 신탁 통치. 남북이 갈려지는 정치적 혼란기였다. 그래서 바로 해방 직후 뭔데? 사회의 혼란과 갈등의 시기가 되는 거야. 글씨 보이는지 모르겠다. 안 보이면 선생님 말해서 좀 잘 들어보세요. 해방 직후 사회의 혼란과 갈등을 얘기하는 거야. 그 당시에 뭐 남부장관이 뭐니 김구수행이 뭐 암살 당하고 뭐 정치 혼란이 장난 거잖아. 그지? 남한이 좋아, 북한이 좋아, 그 시대를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오는 봄에 이 봄은 뭔가 희망이 있는 시대에 분수처럼 쏟아지는 태양을 안고 그 어느 언덕 꽃동굴에 안겨보리라. 그럼 꽃동굴의 의미가 뭐냐는 말이에요. CC 제목이기도 하잖아. 꽃동굴이 그럼 광복이니? 아니라니까. 그럼 꽃동굴이 뭔데? 바로 완전한 화합의 국가예요. 남북한의 완전한 화합의 국가예요. 완전한 화합의 국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냐면 바로 화자가 원하는 평화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남한과 북한이 서로 싸우지 않고 진정한 통일, 진정한 남북의 합의를 얘기한다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얘는 광복이라 하면 안 된다 얘기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시 내용을 한번 주제를 좀 살펴볼까요? 시 자체가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주제를 좀 보면은 자, 광복의 기쁨이 앞에 나왔죠? 하지만 새로운 민족 국가 건설의 소망. 이 새로운 민족 국가 건설이 바로 일제강점기 이후 1940년에서 45에서 50년 사이에 남북의 화합을 얘기하는 거야. 자, 반복적 표현이 사용되었죠. 자, 상징적 심사. 아까 상징이 있다고 그랬죠. 상징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다음에 어둠과 밝음의 대립적 이미지. 즉 동그라미 세모가 대립되어 있잖아요. 오늘 뭐 다 찾아봤던 거니까 가볍게 줄만 좀 쳐봤습니다. 오케이? 자, 시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몇 가지 이론을 설명했어. 네? 바로 넘기세요. 아니, 문제 풀어. 자, 시간이 2분. 문제 풀어. 문제 주세요. 시간 2분. 또 연말 연시되니까 결석생들이 많구나. 다시 또 언제쯤 완전체가 될 수가 있을지 모르겠네. 아마 1월 둘째 주부터 완전체가 되지 않을까. 이번 문제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데 등대가 있지만 안개가 낀다. 뭔가 등대, 즉 밝음이 있지만 뭔가 아직도 뭔가 불안하다. 뭐 이런 뜻으로 찾는 연을 찾으면 되는 문제야. 이거는. 그러니까 이번에 넘어올 때 너무 깊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 뭔가 좋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뭔가 부족해. 뭐 이런 느낌. 이거는. 지금 배우는 모든 시들은 그냥 배우는 시가 아니라 다 시험에 나오는 시들입니다. 내신 시험에. 그리고 시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론도 같이 설명하고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 그냥 오늘 시 뭐 두세 개 했다 이렇게 만족하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유진이 다 했니?
오케이, 자 봅시다. 이 시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시간 관계상 답 위주로 설명할게. 좀 쉬운 것들이 많으니까. 광복으로 인해서 자유와 행복을 찾았다고 얘기했니? 아직도 겨울밤은 달이 차다. 아직도 차다 그랬는데 정답은 3번. 자, 아까 2번 아까 말씀드렸죠. 자, 뭐냐면 등대. 자, 등대란 건 뭔가 이제 즐거움인데 아직도 안개가 낀 거야. 그러니까 뭔가 내가 원하는 등대, 빛이 있지만 아직도 뭔가 부족하다 이 말이잖아. 그러니까 광복은 되었지만 사회적 혼란기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굳이 예를 본다면 광복이라고 할 수 있고 얘는 사회적 혼란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러면 광복 속에 사회적 혼란을 다룬 것은 오연이었잖아.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 3번 문제. 자, 이 시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건데 자, 보세요. 4대주의라는 게 무슨 말이냐. 4대주의는 큰 나라를 섬기는 마음이잖아. 즉 중국이나 미국처럼 그 당시 큰 나라를 섬기는 마음을 4대주의라고 그랬다. 무슨 중국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는 4대주의에서 벗어나 주체적 역사를 전개해야 한다는 깨달았을 거야. 여기서 4대주의라는 개념 없어요. 4대주의라는 개념 하나 듭니다. 큰 나라를 섬기는 마음이야. 큰 나라를 섬기는 마음. 이 시에서는 어딜 보더라도 4대주의가 들어가는 구절은 1도 없습니다. 정답은 3번. 자, 김수영의 눈 아주 유명한 시죠? 시간 30초 드릴 테니까 천천히 읽어보세요. 시간 30초. 자, 이 눈은요, 김수영의 눈은 1956년입니다. 56년에 쓰여진 시예요. 질문하자. 여기서 눈은 긍정적 이미지와 부정적 이미지야? 부정? 또 다른 사람 의견은? 반대 의견 있니? 긍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니? 자, 이건 아마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눈은 살아있다. 이 눈은 살아있는데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눈은 살아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까지만 읽고 눈이 좋은지 나쁜지는 모를 수는 있겠다. 왜? 나쁜 것도 살아있을 수 있으니까. 아직 모를 수 있다고 쳐. 근데 그건 이따가 얘기하도록 하고 우선 여기에서 사용된 수사법이 뭐냐. 봐봐. 살아있다. 반복이 있나요? 그래, 반복법 해도 돼. 이거 해도 돼. 반복법이야. 그러니까 얘는 자, 반복법이 사용된 건 맞아. 자, 또 하나. 자, 눈은 살아있다.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점점 똑같은 애인데 점점 길이가 길어지고 있지. 그지? 그렇지. 점점점 길이가 길어지거나 점점점 커지는 걸 우리가 점층법이라 그래. 점층법. 그러면 반복법과 점층법을 통해 뭐니? 어떤 눈의 생명력을 강조하고 있는 거. 왜 생명력이 살아있다 그랬으니까 생명력을 강조하고 있어. 그럼 저 눈은 의미가 뭐냐 한다면 어쩔 수 없이 결론을 먼저 내려야 되겠네요. 이 눈은요, 긍정적 이미지로서 뭔가 깨끗함, 순수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순수함, 깨끗함 또는 뭐 참된 가치, 1950년대, 60년대 우리 국민이 원했던 참된 가치, 뭐 순수함, 깨끗함, 아주 좋은 말 다 가지고 있어요. 눈은 살아있다.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있어.
이 떨어졌다는 때문에 부동으로 보는 게 필요 없는 게 이 마당에 떨어졌다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야. 왜? 눈은 어차피 떨어지는 거잖아. 원래 눈의 특성상. 자, 근데 여기다가 기침하자. 그럼 이 기침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아, 눈이 왔으니 눈에 기침하자? 그럼 기침은 내가 감기 걸린 건가? 그럼 감기를 걸리게 하는 저 눈은 나쁜 거네!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마지막 끝을 읽어봤지만 기침하는 왜 하냐 그러면 가래를 뱉잖아. 그럼 우리 상식적으로 가래가 좋을 일이 없을 거 아니야. 그지? 뱉자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 나쁜 것을 뱉게끔 하는 저 기침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다는 게 의미가 되는 거야. 그러면 또 어디에다가? 눈에다가 하자는 거야. 그럼 눈도 좋을 수밖에 없는 거지. 거꾸로 올라오잖아. 그러니까 이 예시가 좀 쉽진 않아. 근데 끝까지 읽어봐야 이게 가래가 나쁘다는 걸 알고 그럼 가래를 뱉자인데 그 뱉는 행위가 기침이니까 그 기침은 좋은 거야. 근데 기침 어디에다 대고 눈에다가 대고 하자고 그랬잖아. 그렇다면 이 좋은 행위를 나쁜 데다가 대고 하자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눈도 좋은 거고 기침도 좋은 거야. 그럼 기침은 뭐가 되겠니? 자, 기침은 뒤에 나오지만 뭐냐면 가래를 뱉는 행위인데 가래를 뱉는 행위인데 자, 그러니까 가래가 뭐냐면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모든 부정적인 것, 그러니까 불순한 것들, 모든 1950년대, 60년대 우리 자유와 민주주의를 막는 모든 나쁜 것들 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50년대, 60년대 시들은 대부분 주장은 뭐가 되겠니? 자유와 평화를 얘기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60 군사 독재 정권 시대였죠. 물론 50년, 6년은 군사 독재 정권 아니야. 어쨌든 우리가 민주적이지 않았던 시대는 맞잖아. 군사는 아니었죠. 어쨌든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또는 90년대 초반까지 우리는 독재 정권 시대였어. 우리나라는. 그걸 얘기하는 거야. 자, 젊은 시인이여 기침하자. 그럼 이 젊은 시인은 바로 순수함을 지키려는 사람이겠죠. 자, 순수함을 추구하는 자. 순수함을 추구하는 자인데 화자 자신도 포함되겠죠. 화자 자신도 포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화자로 해도 되겠죠. 젊은 시인이여 기침하자. 눈 위에 대고 기침하자. 눈더러 보라고 마음 놓고 기침을 하자. 그러니까 눈은 뭐야? 아까 눈은 아까 순수함. 그 순수함 속에 모든 불순한 것을 다 버리자 이 얘기야. 자, 그래서 하자니까 자 마지막 끝의 의미를 자로 끝냈다. 명령형 어조니 청유형 어조니. 그렇지. 어조는 말투를 얘기해. 말투는 마지막 끝 종결 어미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어. 그러면 얘는 해라 이러면 명령형 어조지만 하자는 함께 하자니까 얘는 청유형 어조임을 알 수가 있겠지. 청유형 함께 하자 이말. 자, 그 다음에 눈은 살아있다.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를 위하여. 그러면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는 뭐냐면 그 당시에 1950년대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국가의 나라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즉 민주주의를 위해서 진정한 독재 정권에 대한 저항의 의미로 그 당시에 봐봐 이승만 정권 시대였는데 이승만 정권 시대 때는 물론 독재 정권이었잖아. 그때 군사는 아니었지만 이승만 정권 때는 뭐야? 그래 이승만이 그래도 그때 우리가 일제강점 남북한 전쟁 있을 때 하와이에 있으면서 박사였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많이 노력한 신부로 맞아. 근데 그 공을 기리기 위해서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 되었잖아. 근데 이승만이 아주 나쁜 사람 아니었죠. 멍청한 나이 좀 많아. 그래가지고 밑에 애들이 좀 약간 정치를 엉망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승만 정권 때는 그 밑에 있는 그 자유당 애들, 그 지금은 어떤 당 자유당 애들이 나라를 엉망으로 만든 거지. 거의 독재 정권 시대.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잖아. 들고 일어났는데 걔네 탄압했죠. 탄압하면서 총을 쐈던 거야. 총을 쏴서 그 당시 학생들이 많이 죽었어. 실제로 많이 죽었어. 그러니까 그때 국민들이 들고 일어난 거지. 그러면서 들고 일어나가지고 결국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리는 거야.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리고 이승만은 도망갔어 하와이로. 그리고 그 양아들은 총으로 자살하고 그리고 그 자유당은 무너지고 그 자유당의 그 애들 중에 깡패들 되게 많았어요. 깡패들도 도망가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제 새로운 국가로 그래서 이승만 정권을 몰아내고 이제 장면 박사 장면이 초대 총리가 되면서 어느 정도 민주주의 국가가 되려나 했었는데 어떻게 되니? 바로 다시 군사 독재 정권이 돼버린 거지.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게 되잖아. 물론 그걸 또 뒤에 얘기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때 죽음을 잃어버린 영혼이가 뭐냐 그러면 바로 뭐야? 뭐 죽음을 초월하여 순수한 가치를 추구했던 사람이야. 즉 죽음을 초월한다는 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뛰어넘었다 이 말이야. 즉 죽음을 초월하여 순수하고 가치 있는 걸 추구한 사람이지.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한 사람이야. 추구한 사람들이지. 자, 이렇게 길게 썼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이승만 정권을 몰아내고 죽음을 통해 자신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이승만 정권을 몰아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 당시에 현실을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어떤 순수한 가치를 추구한 그 순수한 가치가 뭔데? 그냥 자유, 평화, 행복을 추구했던 사람들이거든. 민주주의를 원했던 사람들이라고. 자,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라는 말이 붙었기 때문에 이 디귿은 좋은 뜻임을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지. 뭐 굳이 디귿이 내가 금방 얘기했던 뭐 이승만 정권이 알 필요 없어 이런 단어들은 여기 위하여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좋은 뜻인 걸 알 수 있어야 되겠죠. 이런 사람을 위하여 눈은 새벽이 지나도록 살아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위하여 눈은 살아있으니 이 눈 자체가 나쁠 수 없잖아. 이런 좋은 사람을 위하여 눈은 계속 살아있으니까 위하여라는 말은 좋을 때 쓰는 말이지 나쁠 때 쓰는 거 아니잖아. 누굴 위하여라니까. 그래서 눈 자체가 긍정적 의미일 수밖에 없다고. 자, 눈을 위하여 새벽이 지나도록 살아있다. 기침하자. 젊은 시인이여 기침하자. 아까 똑같은 말이죠. 눈을 바라보며 밤새도록 고인. 자, 밤 부정적 의미죠. 분형이죠. 이거 뭐냐면 어떤 억압의 시대죠. 억압의 시대를 얘기하는 거죠. 가래라고 배자. 이 가래는 뭐니? 여러 가지야. 어떤 뭐 모든 불순한 것들, 뭐 모든 부정적 의미가 되는 거야. 즉 어떤 뭐 1950년대 모든 불안한 것들, 나쁜 것들 다 포함하는 거야. 꼭 굳이 어떤 뜻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나쁜 것을 다 얘기하는 거야. 마음껏 배자. 시가 좀 쉬운 시네. 어렵지 않아. 자, 그래서 정리 좀 해보자면 순수하고 정의로운 삶의 소망과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고 이제 오케이. 눈과 가래의 이미지가 대립 구조를 보여주고 동일한 문장 반복과 문장의 변형 및 첨가. 봐봐. 문장의 변형 및 첨가. 반복은 아까 1년을 얘기하는 거야. 1년. 반복과 변형이 있잖아. 그게 점층적으로 진행되고 있잖아. 쉽게 말하면 점층법과 반복법이 사용됐다는 걸 이렇게 풀었을 거야 그냥. 자, 이렇게 해서 요 시는 좀 쉬웠던 시입니다. 오늘은 좀 전반적으로 쉽죠. 지난주 어려웠어 그렇죠. 뒤에 있는 문제 풀어볼까요? 세 문제. 시간 2분.
뭐 전반적으로 시를 잘 읽으면 1번, 2번, 3번은 그냥 바로 답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제가 중간에 다 해석했던 부분이 좀 많이 나오죠. 좀 기다려 볼게요. 덜 푼 사람도 있으니까. 자, 봅시다. 옳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문제가 항상 국어 문제에서 좀 짜증나는 문제는 뭐냐 그러면 문제 되는 사람들이 특히 문학이 그래. 비문학은 그렇진 않아. 문학이 특히 그런데 문학은 출제자의 어떤 자기만의 고집들이 있어. 해석에 대한 고집들. 그리고 그래서 자기들만 아는 문제를 내는 경우들이 많아. 그리고 잘 사용하지 않는 개념들이 있고 그리고 또 너무 좀 추상적 개념으로 사용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한 예로 이게 일상적 언어 이게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야? 이 기준이 뭐야? 물론 말 뜻은 알겠어. 일상적 언어라는 건 우리가 흔히 쓰는 언어라는 뜻이야. 그래 아는데 이게 우리가 흔히 쓴다는 기준과 흔히 안 쓴다는 기준을 뭘 보고 할 수 있을까가 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요 그냥 혹시 시험 문제에서 일상적 언어가 나온다는 건 어려운 한자가 없다는 뜻이야. 그럼 여기서는 일상적 언어라는 건 어려운 한자가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돼. 이해하시면 돼. 그래서 얘는 어려운 한자가 없어. 물론 굳이 한자가 있긴 하지. 뭐 생명, 영혼, 육체 이거 어려운 한자가 그 정도는 아니잖아. 우리가 알 수 있는 한자는 어려운 게 아니죠. 근데 요거 빼는 거 한자 거의 없기도 하고 또. 그래서 이거 맞는 거고요. 대비적 신상 맞고 점청도 맞는데 그리고 대화 형식 뭐뭐 하자 뭐뭐 누구요 젊은이요 하고 젊으시요 하고 대화 형식이 맞는데 이게 시간의 흐름에 따른 초고식 구성 아니죠. 시간의 흐름이 있는 게 아니잖아. 초고식 구성이 뭐예요? 좋은 질문했다. 아까 초보식 구성과 같은 게 초보식 구성과 자 개념 정리 좀 할게요. 초보식 구성과 같은 게 순행적 구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정한 시간의 흐름이 있어. 일정한 시간의 흐름. 즉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이 흘러가면 초보식 구성이라고 해요. 그러면 반대말이 뭐니? 역순행적 구성 또는 입체적 구성. 그러니까 얘는 일정한 시간의 흐름이 없는 걸 시간 흐름이 없는 거야. 그 반대말이야. 그럼 시간이 아까 우리 구성 방식 중에 시상 전개 방식 중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있었지. 그게 초보식 구성이라는 거야. 다른 말로. 근데 그거는요. 보통 이거는 여러 두루두루 쓰이는 거야. 뭐 소설에도 쓰이고 여러 가지 쓰이고 있다는 거죠. 그 얘는 초보식 구성 아니죠.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구성 방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말과 요 말 같은 말이야. 시간의 흐름과 초보식. 둘 아니죠. 자, 2번 이건 아까 했던 거 기억, 니은, 디귿은 제가 읽어서 다 설명했던 건데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는 경계할 태도가 아니고 내가 존경하고 추구할 뭔가 존경하는 대상이고 또 내가 추구할 대상인 거죠. 그죠? 왜? 나라를 위해서 몸 바친 사람들인데. 다음에 눈의 의미가 뭐냐 이 말이죠. 눈의 의미는 아까 미리 얘기했었지만 어떤 정화, 순수한 생명력, 정화된 시선이 아니라 탈속의 세계를 지향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뭐냐 그러면 바로 순수한 생명력. 아까 있죠. 순수한 생명력. 순수한 세계. 답은 2번. 여기 답을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지난주보다 C가 좀 쉬운 편이야. 그런데
시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시를 설명 여러 가지 개념들 같이 정리해주고 있죠. 그런 걸 잘 공부하셔야 된다고 그거는. 자, 여기까지 10분간 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수업하도록 할게요.